일단 데일리 테스트로 해주시고. 내신 대비 관련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단톡방에다가 이제 스케줄표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제가 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다면 오늘 중으로 여러분께서 좀 정리해서 그 샘플에 맞게끔 써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스케줄이 있어야만 이제 제가 좀 내신 시간표를 좀 정확하게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뭐 여기에서 뭐 요일을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시험 안 보는 학교 있는 분도 없잖아요. 다 보잖아요. 이번 중간고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스케줄 혹시 안 보내신 분이 있다면은 오늘 중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신 대비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시간표나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나 이런 거는 이번 주 중에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늦어도 한 목요일 이 정도쯤에는 최대한 이제 보내드리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그 여러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공교롭게도 사실상 이제 2학기가 이제 내신 대비의 연속이에요. 내신 대비 연속.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학교마다 이제 시험 보는 날짜가 좀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 이때부터 많이 보더라고요. 10월 4일 그 라인이나 아니면 10월 11일 라인 보통 요 두 라인에 이제 시험을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우리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시험 일정이 10월 20 며칠 날 끝나는 학교도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자면 아마 이게 날짜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주에 시험이 끝난 학교가 있거든요. 요 주에 고등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정규반 시작인데 여러분은 정규반을 갈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사실상 이쯤에 보통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2학기 기말고사를. 그래서 이때쯤부터 2학기 기말고사 대비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중3이니까 여러분 반한테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사실 그 2학기 기말고사는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여기가 비평준 지역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뭐 운정고라든가 뭐 그런 곳을 가지 않는 이상 어차피 평준화 지역이고 비평준 지역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 2학기 기말고사 성적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설령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뭐 동패라든가 운정이라든가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외고나 이런 쪽은 어차피 2학기 중간에서 끝나니까 의미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만에 하나 여러분이 운정고나 이런 쪽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2학기 기말고사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과목을 올빵점 받았어. 올빵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내신 점수라고 하죠. 이제 중등부 이제 내신 성적이 2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럼 200 만점에 만약에 2학기 기말을 니네가 올빵점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200점에서 몇 점 깎이냐? 8점 깎여요. 8점. 올빵점을 받아도 8점밖에 안 깎인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반영 비율이 거의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저 8점이 이제 소중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겠고 그리고 올빵점이 어떻게 나오겠어? 거의 웬만하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점수 나오겠지만 그게 아주 이제 눈에 띌 만한 그런 이제 뭐 차이를 만들진 않는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사실 생각을 했던 게 사실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 내신 대비를 원래 안 하고 예비 고1만 그냥 바로 편성을 해서 수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예전부터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보통은 2학기 기말까지도 내신 대비를 해 왔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래 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논의가 아직 되지는 않았어갖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예년과 똑같이 간다면은 일단 10월 말에 기말고사 대비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10월에 기말고사를 이제 대비를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11월 말에 이제 내신 전부 다 끝나게 되고 12월 초부터 이제 예비고일 이제 정규반으로 이제 편성이 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예비고일반 편성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여러분한테 뭐 엄청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초에 알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고등부 교재로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뭐 이제 X반이나 이제 다른 반 친구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좀 와닿을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사실은 크게 와닿을 만한 변화는 아닐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고등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아마 질문 사항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검토하고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험이 좀 쉬웠나 봐. 여러분들이 다 엄청 잘 보셨네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체적으로 다 잘 보셨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에서 이제 시험을 냈는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스위치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약간 수리축에 있어서 이쪽만을 못 꺼요. 지금 불을 이거 끄면은 이제 내가 무서워서 못 끄겠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다 꺼집니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어차피 이제 제가 어법 수업할 때는 이제 칠판을 이제 프로젝터를 많이 안 쓰니까 요거 볼 때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난번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을 했던 게 원래 그 제가 이제 테스트 보기로 했던 그 부분이 있었죠. 원래 이제 그거를 출제하려고 했었어요. 암기 테스트를. 근데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데일리 테스트로 내는 것보다 차라리 뭐 수업 시간 쪽지 시험 형식으로 보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데일리 테스트는 그냥 일반적으로 출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에서 암기에 관련된 영역이 좀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푸나하고 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자면 일단 I promise I would not put off라는 표현이 나왔죠. put off. 자, 근데 이 put off라는 거는 애초에 ing를 목적으로 받는 녀석이죠. 뭐뭐를 미루다, 연기하다 시리즈. 지난번에도 배웠는데 put off나 delay나 postpone 이런 단어가 전부 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니까 문제될 게 없고요. 두 번째 넘어가자면 remember to play football at Tony's house when I was a child.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죠. 자, remember 뒤에 ing를 쓰면은 기존에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고 to를 쓴다면은 아직 하지 않은 일을 기억하는 걸 텐데 내가 어렸을 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미 했던 일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내가 풋볼을 이미 했던 일을 기억한다라는 맥락으로서 ing를 쓰는 게 적합하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Susan and I had no difficulty to find his address. 자, 이건 우리가 have difficulty ing라는 식으로 이제 마치 수거처럼 이제 많이 외우죠. 어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 여기서의 ing는 동명사야, 동명사. 그리고 요 동명사 앞에 뭐가 생략되냐? 전치사 in이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잖아. 동명사만 가능하지. 그래서 ing 정대인 find이 돼야 된다. 자, 마지막 넘어가서 네 번째 거를 보자면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암기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cannot help ing에 관련된 거였죠. 그래서 이건 말 그대로 cannot help의 ing가 되어 보니까 crying ing 형태를 쓰면 되겠고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도 당연히 전부 다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게다가 해석까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또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 이 의미까지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다.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꺼버리고 우리 다음 진도를 좀 볼 건데 지난번에 보자. 60쪽까지 다 했었죠. 설명을요. 맞나요? 맞아요? 혹시 문제풀이도 다 했었니? 64쪽까지?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잘 기억이 안 나. 64쪽까지 질의응답 받아주고 이런 거 했었나? 안 했었나요? 그건 안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뒷부분에 일단 분사 파트를 좀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보고 앞부분에 대한 문제 해설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챕터 6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65쪽입니다. 자, 분사입니다. 분사. 보통 이 분사 파트는요, 제가 좀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는 어법 같으냐면요,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 신규생이 있어. 그러면은 이 신규생의 어법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어법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를 내가 평가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분사라는 게 딱 기준인 것 같아요. 기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잘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제 자신의 어법 실력이 결정된다. 저는 이거를 보통 기준으로 좀 많이 잡습니다. 그만큼이나 분사라는 녀석은 굉장히 중요하고 개념도 중요하고요, 쓰임새도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중등부, 고등부 가리지 않고, 아니 심지어 여러분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영어를 배울 때도 이 분사라는 녀석이 거의 가장 어법에서 중요한 녀석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그만큼이나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준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했었지? 준동사라는 거는 동사가 아니지만 동사랑 비슷한 녀석이다. 그래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지? 동사 앞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가 나온다. 이런 개념을 설명했었죠. 그래서 준동사의 종류로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분사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분사라는 건 뭐다? 우리가 영어로 participle이라고 해갖고 영어군요. participle이라고 해서 결국엔 뭐다? 나뉘어진 말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나뉘어진 말. 이 한자 뜻풀이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나뉘어진 말이라는 게 무슨 말이다?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사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 그러면은 이 분사라는 거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리고 형태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미도 있겠죠. 이 세 가지를 한번 한 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종류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니 과거니 하는 이런 것들은 시제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명칭을 붙인 이유는 형태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현재 분사는 현재 시제, 과거 분사는 과거 시제,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제랑 아무 상관없다. 자, 그래서 현재 분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사의 ing형을 쓰고요, 과거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의 ed형을 쓰지, 물론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고, 그리고 일명 과거 분사는 우리가 흔히 past participle, 줄여서 pp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러면 이제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의미를 한번 알아볼 건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각각 의미가 두 개씩 있습니다. 분사는요. 자, 첫 번째, 현재 분사는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능동의 의미. 과거 분사는 당연히 수동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 능동이니까 당연히 뭔가를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수동이니까 뭔가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 자, 능동과 수동 말고 이제 해석이 하나씩 더 있는데, 현재 분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행의 의미도 있다.
우리가 흔히 진행형이라고 해서 비동사의 ing라는 형태를 많이 쓰잖아. 이때 ing가 뭐야? 진행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행을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자, 과거분사 같은 경우는 진행과 반대인 완료의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가 흔히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쓸 때 have, pp라고 쓰잖아. 그럼 여기에서 pp가 바로 뭐야? 완료의 의미가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 자, 완료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완료 계속 경험 결과 네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뭐뭐 하게 된, 뭐 이런 의미가 가장 대표적인 해석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종류와 형태와 의미까지 한 방에 세 가지를 전부 다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가장 중요한 녀석이긴 한데요. 이 녀석이 문장에서의 역할을 볼게요. 문장에서의 역할. 즉 품사랑 같이 연결해서 볼 건데, 분사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입니다. 다시 한번. 분사는 뭐다?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럼 형용사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뭘 떠올려야 돼? 두 가지를 떠올려야겠죠. 뭡니까? 보어와 수식어. 이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를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 이형식이나 오형식에서 쓰이는 구조가 되겠지. 수식어는 당연히 누굴 꾸며줘?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자, 별거 아닙니다. 즉 우리가 ing나 pp형을 쓸 때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보어 자리에 쓰거나 아니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어로 쓰일 때, 그러니까 보어로 쓰일 때 한번 먼저 볼게요. 보어로 쓰일 때.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보어로 쓰일 때는 이제 이형식 또는 오형식 구조에서 쓰이는 게 기본입니다. 이형식 또는 오형식. 오히려 여러분한테 익숙한 버전은 오형식이에요. 왜? 대표적인 게 뭐냐? 지각동사. 우리가 지각동사 쓸 때 어떻게 해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이나 ing나 pp나 셋 중에 하나 쓰잖아. 그렇지? 여기에 나와 있는 ing, pp가 뭐야? 분사예요. 분사.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더 익숙한 버전이 이거고, 이 형식으로 쓰일 때 이제 여러분이 좀 익숙한, 가장 익숙한 버전이 뭐냐? 바로 비동사가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ing가 오거나 비동사 뒤에 pp가 오거나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자면, 잠깐 봐봐.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정말 쉬운 질문이니까 대답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러분, 예쁜이 영어로 뭐예요? 예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냐? 자스더라? pretty죠, pretty. 두 번째 질문. 예쁘다는 영어로 뭐예요? 예쁘다. 맞아요. 앞에 비동사 붙여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잘 봐봐. 뭐뭐 하고 있는 얘는 어떻게 쓴다? ing라고 했어요. ing. 됐어? 그럼 뭐뭐 하고 있다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쓰는데? 똑같이 앞에다가 be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런 원리. 우리가 흔히 구문분석을 할 때는 비동사의 ing를 묶어서 동사,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정말 세부적으로 하나씩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야 보어. 원래 정석대로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만약에 she's playing the piano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 대충 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구문분석 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근데 원래 정석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여기가 보어란 말이야. 원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뒤에 나와 있는 the piano는 뭐냐? playing의 목적어가 되는 거지. playing의 목적어. 그래서 왜냐면 준동사도 목적어 받을 수 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기에는 좀 필요성이 좀 떨어지잖아. 불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묶어서 동사로 표시를 한 경우가 많았던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ing만 보고 ing는 동사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주의점이거든. 다시 한번 말한다. 분사는 준동사의 일종으로 절대 동사 자리에 쓰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무조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어로 쓰일 때는 그냥 간략하게 쓰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결국 이형식이나 오형식의 보어 자리에서 쓰인다. 이게 전부입니다. 됐어요? 근데 얘는 이제 지각동사나 아니면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 오형식 동사들이 있죠.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가 뭐냐? 뭐 want나 get이나 hope나 뭐 expect나 hope는 아니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죠. 그 자리에 우리가 ing나 pp를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형식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대표적인 거는 이제 비동사. 비동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비동사 외에 다른 녀석들이 나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수거처럼 이렇게 많이 외우죠. be interested in이라고. 수거처럼 많이 외우죠.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비동사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형식이란 말이야. 이형식. 지금 주어, 동사, 보어 이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비동사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become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get이라든가 이런 단어들도 쓸 수 있는 거야. 얘네도 다 이형식 동사니까. 됐어? 그래서 실제로 become interested in이라고 쓰면은 be interested in은 뭐야? 그냥 뭐뭐에 흥미가 있다 이러고 끝이지. 근데 become을 쓰면은 뭐뭐에 흥미가 있게 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어차피 같은 수동의 의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비동사지만 기타 이형식 동사, 기타 동사들도 가능하겠죠. 자,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바로 이어서 수식어로 쓰일 때를 좀 보겠습니다. 수식어로 쓰일 때. 자, 수식어로 쓰일 때는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면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에서 뒤로 꾸며주나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나 이제 요게 차이가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가능합니다. 즉 분사가 앞에서 뒤로 또는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통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경우는 이 분사가 한 단어일 때야. 한 단어일 때 일반적으로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요 정확하게는 한 단어 이상일 때입니다. 한 단어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한 단어짜리라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 있다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 그러면은 분사가 한 단어로 쓰일 때는 아무데나 쓰면 되나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면 사실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달라요. 근데 엄청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막 각 잡고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 부분은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사가 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건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는데 일반적인 형용사가 앞에 나와 있어. 이렇게 여러 개 나열돼 있어. 그럼 분사를 이 앞에다가 쓰기에 조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앞에 일반적인 형용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사가 단독으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요. 뭔가가 포함되어 있는 또는 제공된 이런 시리즈의 단어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provided라든가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involved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보통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뭐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앞에서 뒤로 꾸며줄 수도 있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다? 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설명은 이제 제가 전부 다 드렸고 그 다음에 책에 마저 나와 있으니까 분사 구문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에서 분사 구문. 제가 이거는 아마 여러 번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듣는다 생각하고 잘 들어주세요. 자, 분사 구문은 일단 개념이 무엇이냐? 부사절의 형태를 부사 구의 형태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뭘 이용하냐? 분사를 이용하는 거야. 분사를. 그래서 분사를 이용해서 구로 만들어주는 문장 형태라 해서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부사절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사절은 가장 기본형, 즉 접속사의 주어 동사 버전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분사 구문 만드는 법 이거를 제가 필기를 하진 않을게요. 어차피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미 기존에 잘 알다시피 접속사에 주어 동사 나오고 주절 나오면 날리고 얘네들이 똑같으면 날리고 얘 ing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분사 구문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책에서 그 해당 파트가 나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뭐 개념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분사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수많은 개념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을게요. 자, 여기는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을게요. 나머지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이 3번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문장에서의 역할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분사를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어법 문제를 풀던지 영작을 하든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개념을 실컷 배웠는데 문제에서 못 써먹는다?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치? 일단은 우리가 항상 문법 문제에서 물어보는 의도는 여기에 이 자리에 이걸 쓰는 게 맞아? 아니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항상. 됐어? 다시 한번 문법 문제는 뭐다? 항상 자리 물어보는 거라고. 자리 물어보는 거. 그럼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ing나 pp는 동사가 아니다. 즉 형용사다. 그럼 형용사가 들어간 자리인 명사를 수식하는 이런 자리나 아니면 이 형식이나 오 형식의 보어 자리로서 쓰인다. 그래서 내가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분사구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사절, 부사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부사의 형태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사절이나 부사구는 문장 맨 앞에 쓰거나 아니면 문장 맨 뒤에 쓰거나 또는 중간에 쓸 수도 있습니다. 문장 중간에 쓸 때 보통 콤마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경우가 많죠.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 분사라는 녀석을 배울 때 어느 자리에 써야 될을 먼저 알고 들어가시면 되게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설명은 다 되었으니까 이제 핵심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명사 수식의 INGPP, 분사 구문의 INGPP, 감정 동사의 INGPP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보자면은 이제 분사 구문에 관련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66페이지를 한 방에 묶어서 설명드릴게요. 한 방에 묶어서. 자,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기출 포인트라고 쓸게요. 기출 포인트. 자, 기출 포인트니까 결국 뭐냐? 분사 이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분사를 어떻게 시험에 내느냐, 또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내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기출 포인트는요. 분사에선 얘들아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아마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바로 무엇이냐?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분사를 배우는 거에 A to G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부예요. 전부. 됐어요?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 결국에 분사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ing에 만약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요, 얘를 ing 쓸래 투부정사 쓸래, 즉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물어본다?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웬만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ing에 밑줄을 쳐놓는 거는요, 결국 문제 의도가 두 가지라고 보면 돼. 웬만하면. 첫 번째는 뭐냐, 여기다가 ing 써야 되냐 아니면 동사 써야 되냐, 즉 동사 자리를 물어보는 거야. 아까 말했지? 자리가 중요하다고. 두 번째, 여기다가 ing를 써야 되냐 아니면 pp를 써야 되냐. 무슨 문제? 능수동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 ing에 밑줄 쳐져 있으면 뭐야? 문제 의도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그러면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 구문 분석하면 풀리는 거야. 됐어? 구문 분석해서 여기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끝. 아래 거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내는 건 뭐다? 전부 다 이거예요. 전부 다. 이거는 뭐 교육청 평가원 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수동으로 결국에 분사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분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게 될 토익이라는 영어 시험에서도 아주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이 분사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틀로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사실은 선생님이 전에 능동태와 수동태를 할 때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풀이법은 총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모두 다 활용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활용이 아니에요. 둘 다 활용이에요. 둘 다 활용. 자, 그래서 풀이법이라고 제가 따로 쓰겠습니다. 풀이법. 자, 풀이법 첫 번째, 일단은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석을. 자, 해석을 이용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기존에 잘 알다시피 능동이면 하는 거고 수동이면 당하는 거다. 니네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다 알아. 능동이 한다, 수동이 당한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능수동 구분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의미상 주어가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해석을 이용할 때는 뭐다? 의미상 주어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 됐어요? 의미상 주어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미상 주어. ing가 나와 있어. 또는 pp가 나와 있어. 얘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해석을 해봐야 돼. 근데 그럼 누가 하는 건지 누가 되는 건지 즉 누가를 찾아야 될 거냐. 누가. 즉 이 녀석에 해당하는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겠지. 됐어? 그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라면 ing가 되는 거고 의미상 주어가 당하는 거라면 pp를 쓰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다 의미상 주어가 그래서 어디에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의미상의 주어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총 3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분사가 보어로 쓰일 때, 두 번째, 분사가 수식어로 쓰일 때, 세 번째, 분사구문으로 쓰일 때. 됐어요?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어로 쓰일 때입니다. 보어로 쓰일 때라고 쓸게요. 자, 보어로 쓰일 때는 간단합니다. 보어는 결국에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주격 보어로 쓰인다면 의미상 주어가 누구겠어? 당연히 문장의 주어겠죠. 문장의 주어. 목적격 보어라면 의미상 주어가 누구겠어? 당연히 문장의 목적어겠지 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여기를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수식어로 쓰일 때입니다. 수식어로 쓰일 때는요, 두 가지, 얘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얘들아, 수식받는 명사 있죠.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입니다. 됐어요? 수식받는 명사. 제가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박스로 좀 쳐놓을게요. 빨간색 박스.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 주어인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도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 주어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얘랑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문장의 주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명사가 있어. 근데 ing인지 어쩌고저쩌고가 얘를 이렇게 꾸며줘. 오케이? 그렇다면은 그럼 요 녀석의 주어는 누구다? 앞에 꾸밈받는 명사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일반적이야.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이 녀석의 관계가 대부분은 주어 동사 관계인데 목적어 동사 관계인 경우도 있어요. 목적어 동사 관계.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uncle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visiting이 나와 있어. 그러면 앞뒤 맥락에 따라 삼촌이 방문을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삼촌을 방문하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어? 즉 둘이 목적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관계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주어 동사 관계라면 얘가 의미상 주어 그냥 끝이죠. 근데 만약에 목적어 동사 관계야. 그럼 이놈에 대한 주어는 어디냐고. 문장 주어랑 똑같다는 거야.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를 쓸게요. 자, 세 번째는 분사구문이죠. 자, 분사구문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요. 주절의 주어입니다. 주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 그리고 또는 바로 앞에 나온 명사. 됐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선생님이 기준을 좀 말해줄게요. 자, 이게 전부 다 의미상의 주어인데 자, 이건 어떤 말이냐? 자, 우리가 분사구문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접속사에 주어동사 하나 더 쓸게요. 접속사에 주어동사 이렇게 나와.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주어랑 똑같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분사구문 만들 때.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가보자고. 역으로. 이 녀석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야? 얘잖아. 얘. 근데 얘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왜 날아가 있겠어? 얘랑 똑같으니까. 됐어? 그럼 얘는 정체가 뭔데? 주절의 주어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상 그 분사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누구다? 주절의 주어다. 됐어? 즉 이 주절의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얘가 당하는 거면 pp 쓰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 주어와 요 주어가 달라. 가리킨 대상이 달라. 그럼 어떠냐? 접속사는 지우지만 얘는 지우면 안 되겠죠. 다르니까. 냅둔 상태에서 ing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사의 주어는 누구야? 바로 앞에 있는 명사, 즉 주어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남아있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상의 주어 각각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두 가지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해석을 우리가 이용해서 능수동을 구분할 때 핵심은 무엇이다? 단순히 하냐 당하느냐가 아니라고 했어요. 단순히 하냐 당하냐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고 누가 당하는 거냐가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누가가 중요한 거라고. 누가.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를 파악하는 게 최우선순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풀이법 첫 번째로서 해석 이용한 거를 말씀드렸고, 이어서 두 번째 거 어법사항을 이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법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 하나야. 어떤 거냐? 자, 능동형과 수동형을 결국 구분하는 거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능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제가 정말 얘기 많이 했던 녀석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유도 제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후로 안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일단은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였단 말이야.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 내가 책을 본다라고, 책을 읽는다라고 한다면요. 여기서 읽는다는 행동을 하는 주체, 하는 사람은 즉 선생님이고 읽는 걸 당하는 건 책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책 입장에서, 즉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면 책은 선생님에 의해 읽혀지는 거니까,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런데 봐봐. 수동태라는 게 즉 목적어가 있는 형식인 3, 4, 5형식만 그러면 가능하겠지. 그렇지?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는 거야. 됐냐? 자, 그러면 가장 기본형인 3형식을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가 공식처럼 많이 외우고 있는 거. 목적어는 주어 되고 동사는 비동사에 PP 되고 주어는 맨 뒤로 가서 바이의 목적격 된다. 근데 보통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배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위아래 문장을 비교해봐. 너네가 위에 거는 능동태잖아. 능동태 뒤에 뭐가 나왔어? 목적어가 나왔지. 근데 비동사의 PP 얘는 뭐야? 수동형이잖아. 수동형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능동 뒤에 목적어, 수동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 이런 공식 같은 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당연히 이게 끝이 아니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는 뭐냐? 자, 능동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거꾸로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 자, 이거는 각각 어떤 경우인가? 요 녀석은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어. 자, 능동태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목적어가 안 와. 그럼 이건 뭐겠어? 1, 2형식의 경우죠. 1, 2형식. 됐어? 1, 2형식은 애초에 수동태가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다?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수동태 뒤에 거꾸로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는 얘는 몇 형식? 얘는 4형식인 경우입니다. 4형식. 왜? 4형식은 목적어가 2개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하나를 앞으로 뺐어. 그럼 하나가 남자냐. 그렇지? 그러니까 수동태, 4형식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수동태 뒤에 보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건 어떤 경우? 당연히 5형식인 경우가 되겠죠. 5형식. 그래서 5형식은 어떻게 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있어. 앞으로 빼. 비동사의 PP, 바이의 목적격. 남는 게 뭐야? 이거잖아. 남는 거 그대로 가져가서 수동태 뒤에 보어가 나오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형으로 썼던 얘네들도 한번 써보자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건 당연히 3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3, 4, 5형식이 되겠죠.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안 온다는 거는 3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잘 해볼까요? 잘 보시면 자, 능동태는 1, 2, 3, 4, 5가 모두 가능하네? 맞지? 근데 수동태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1, 2형식은 수동태 안 된다 했지? 그래서 3, 4, 5형식만 이렇게 가능한 거야.
됐냐? 확인들 했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어떤 녀석들입니까? 우선순위를 말해주자면 이렇게 세 마리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됐어요? 아래에 있는 둘은요 어법 시험으로는 사실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특히 얘 맨 아래 거. 맨 아래 거는요 능수동태 문제로는 잘 안 됩니다. 능수동태 말고요 딴 걸로 문제 돼요. 딴 걸로. 이거는 그냥 얘기한 김에 좀 첨언을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형태에서 제일 좋아하는 학교에서 내는 단어가 뭐냐면 consider야. consider. 이 consider가 consider 목적어였고 얘를 뭐뭐하게 여기다 이렇게 많이 쓰이거든. 그럼 얘를 수동태로 써볼게. 얘 앞으로 가서 주어 되죠. 얘 어떻게 돼? 비동사에 considered 되죠. 얘 남잖아. 어떻게? 보어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런 구조가 된단 말이야. 수동태가 되면. 그럼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여기다가 밑줄 치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이 보어 자리에 밑줄을 쳐놓고 야 여기다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내는 거야. 됐어? 여기 보어 자리니까 부사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 정답.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문제를 많이 출제한다는 거야. 그래서 맨 아래 거는 다시 한번 보다가 얘는 이런 consider를 이용해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요 자리를 갖고 보통 시험 출제를 많이 하지 여기에 밑줄 쳐서 문제는 웬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다. 사형식 수동태 같은 경우는요 거의 안 낸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낸다면 정해져 있어요. 단어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보통 잘 출제를 안 하는 거거든. 제일 좋아하는 이제 사형식 동사가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거냐? 일단 give겠죠. 그리고 저기 뭐냐? ask예요. 보통 이 두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당연히 다른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3, 고1 수준에서 이제 사형식 수동태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요 두 단어인 것 같아요. 요 두 단어. 네. 그 다음에 나머지들. 자, 우리가 1, 2형식 동사를 일명 자동사라고 부르죠. 자동사. 그렇죠. 자동사. 1형식 동사. 즉 뒤에 목적어를 받지 않는 동사. 그래서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동사의 종류를 여러분께서 조금 암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책에는 없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책에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챕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딴 챕터에 있을런지 잘 모르겠네요. 딴 챕터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 단어들 있죠. 예를 들어서 happen, occur, 뭐 break out, 아니면은 뭐 arise, 뭐 take place, 뭐 이런 단어들 있죠. 이게 전부 다 일어나다 발생하다인데 일어나다 발생하다 시리즈는 전부 다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be occurred, be happened 이렇게 못 쓴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부에서 예전에 한 문제로서 어떻게 나온 적이 있었냐면은 어법 문제였는데 밑줄 딱 치고 happened에 딱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happened 이렇게 나왔었어. 근데 여러분 잘 봐봐. ed가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분사예요? 아니잖아.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통해서 파악을 하냐? 구문 분석을 해서 얘가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동사 자리래. 그럼 문제 없지. 근데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주어 나와 있고 뒤에 동사 나와 있어.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뭘 써야 돼? 준동사를 써야 돼. 준동사. 근데 동사 자리가 아닌 이디형은 과거분사밖에 없잖아. 그렇지? 즉 수동태, 수동 의미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happen은 자동사란 말이야. 자동사는 뭐가 안 돼? 수동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틀린 거예요. 여기는 happening, ing 형태가 돼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동사 종류, 자주 나오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외워두면은요 아주 쉽게 구문 분석만으로도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출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능동과 수동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녀석들은요 아까 말했던 뭐 보어로 쓰이냐 뭐 수식어로 쓰이냐 뭐 뭘로 쓰이냐 다 상관없이 우리가 통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 어법을 이용하는 거는요 약간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66쪽에 포인트 3번 보면은 감정동사의 ing, pp 나와 있지. 그렇지? 얘네는 어법 이용해서 못 풀어요. 얘네는 못 풀어요. 얘네는. 왜냐면은 얘네들은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있죠. 뭐 놀라게 한다거나 기쁘게 한다거나 이런 동사들 있잖아. 이 동사를
ing나 pp형으로 쓰면서 일종의 형용사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ing형이 나와도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로 풀 수가 없는 그런 유형들도 있다. 하나 더 말하자면 아까 제가 분사라는 게 앞에서 뒤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렇죠? 그럼 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경우에도 얘 뒤에 목적어가 있다 없다? 이걸로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철저하게 뭐다? 해석으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능수동을 구분하는 분사에서 능수동을 구분하는 거에 가장 정석에 가까운 것 일단 해석을 이용하는 겁니다. 정석에 가까운 것. 얘는 약간 좀 사파예요. 사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푸는 상황이면은요. 사실 우리가 어법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빨리 풀면서 정확하면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능수동, 제가 만약에 어법 문제를 푼다고 하면요. 저는 어떻게 푸냐면 저는 일단 어법을 이용합니다. 왜? 이게 훨씬 빨라요. 얘보다. 훨씬 빨라. 심지어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 그래도 풀 수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법을 이용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검토 삼아서 해석을 합니다. 검토 삼아서. 니네가 학교에서 시험 보고 있는 상황이야. 제한 시간이 45분이죠. 고등부 때는 50분이고요. OMR 체킹도 해야 되고 시간이 되게 촉박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에서 이런 어법 문제가 나왔어. 그럼 만약에 문제 수가 예를 들어 한 28문제 나왔는데 대충 한 17번쯤에 어법 문제가 있었다고 쳐봐. 능수동에 관련된 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저는 일단 이걸로 3초 만에 풀어버립니다. 일단 풀고 넘어가요. 대신에 17번에 저는 별표를 표시해놓고 나갈 거예요.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게 풉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남게 돼요. 시간이 남아. 내가 이렇게 넘겼으니까. 그러면 시간이 남았을 때 내가 이렇게 완별표를 해놓은 문제들만 쏙쏙쏙 보는데 그때 이걸 보면서 내가 능수동 문제 아까 이렇게 풀었었지? 그러면은 한번 해석 좀 해보자. 해갖고 이제 그때서야 해석을 이용해서 제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동시에 정확도도 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렇게 해요.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이야 중등부 과정에서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제 개인적 생각인데 아마 여러분이 학교 영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근데 고등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부는요. 고1만 된다 하더라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험지가 8페이지예요. 8페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도 많고 근데 시험 시간은 중3 때랑 비교해서 5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50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결국 핵심은 뭐다? 능수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을요. 1, 2, 3번에 다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요거에 대한 예외만 제외하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1, 2, 3번에 대한 거를 그냥 사실상 한 방에 설명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요 부분은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하나씩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쉬웠나요? 자, 이어서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하나씩 보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66쪽에 포인트 1번부터 보자. 자, 명사 수식의 ing, pp 아까 얘기했던 거죠? 위치랑 그리고 이제 뭐 능수등 부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고요. 두 번째, 분사 구문의 ing, pp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본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만 한 가지만 좀 추가할게요. 포인트 2에 3번 보면 with 명사 분사라는 녀석이 나와 있지. 이게 이제 with 분사 구문이라는 녀석인데 이 부분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with 분사 구문은 with의 명사에 ing가 나오는 거야. 또는 pp가 나올 수도 있고 전면구가 나올 수도 있고 형용사 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걔네는 제외할게요. 그래서 얘네 각각 with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녀석이 참고로 의미상 주어입니다. 얘가 의미상 주어야. 그래서 은는 이가 없어서 뭐뭐가 ing는 뭔가를 하는 거죠. pp는 뭐뭐가 되는 거죠. 됐어요? 이대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된 채로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풀이법은 똑같습니다. 얘가 하는 거, 얘가 되는 거 해석으로 풀면 되겠고 의미상 주어 그리고 뒤에 목적어 있냐? 뒤에 목적어 없냐 됐어?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번에 감정동사의 ing, pp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이 녀석은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로 풀기는 좀 어렵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저하게 해석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감정동사의 이제 분사형 같은 경우는요. 거기다가 좀 써두세요. 포인트 3번에다가 오른쪽에 좀 빈 공간 있으니까 감정분사라고 쓸게요. 제가 감정분사. 감정분사에서 ing는 그 감정을 유발하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그리고 과거분사는 감정을 느끼는으로 해석이 됩니다. 감정을 느끼는.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뭔가 하는 거냐 뭔가를 당하는 거냐 이걸로 구분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구분은 상관없습니다. 서프라이즈이면은 놀라게 유발하는 겁니다. 내가 워 해갖고 놀래키는 거. 서프라이즈는 그 놀란다는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놀라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고요. 당연히 방법은 똑같습니다. 의미상 주어 찾아갖고 그 녀석이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 그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68페이지. 자,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 그리고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 그리고 분사구문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도 순으로 꼽자면요 1번과 3번은 거의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번이 중요도가 다소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말하는 중요도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시험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거죠. 즉 빈출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 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은 아까 말했다시피 원리는 별거 없어요. 이거 필기 안 해도 돼. 아까 내가 여러 번 이제 썼던 건데 날리고 얘네들이 다르고 ing 쓰는 거. 됐어요? 이겁니다.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이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분사구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는요. 내 아들내미한테 내가 한 5분만 가르쳐줘도 얘도 할 수 있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뀌고 난 요 버전, 애초에 요 버전의 문장이죠. 요 버전의 문장. 이 바뀌고 난 이후의 버전, 요 형태가 중요한 겁니다. 바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은 보통 시험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형태가, 문장이? 그럼 여기다 밑줄 칩니다. 어법상 맞냐 틀리냐?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앞에 주어 있으면 여기 동사 써야지. 왜 ing를 썼어? 여기 동사로 써야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동사로 써볼게요. 그럼 어떤 오류가 생깁니까? 요 주어 동사와 요 주어 동사를 연결해줄 접속사가 없습니다. 이런 오류가 생겨버려요.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콤마는 접속사가 아닙니다.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 여기다가 and를 쓰든 앞에다가 뭘 접속사를 쓰던 뭔가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생으로 주어 동사 쓴다? 땡! 틀렸다는 거죠. 됐어?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야. 그 1번에 있는 예문을 좀 보자면 There being no objection, the commit approve of the apropos projec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앞에 there 비동사 나왔으니까 주어는 no objection. being이 동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를 그냥 비동사 was로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접속사가 없어서 문장에 오류가 생겨버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래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Time permitting, we will take a walk along the beach.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time permits 이렇게 주어 동사로 써버리면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가 콤마로만 연결이 돼서 문장상에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이 1번에서 아셔야 될 거 여기다가 뭘 필기해 주시면 좋겠냐면요.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이 안 된다라는 내용을 좀 써주세요.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 불가입니다. 불가. 땡. X예요. X. 자, 그것만 여러분이 알면은 어법에서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잘 나와요. 1번이 되게 잘 나와. 중3에서도 잘 나오고 고1, 2에서도 심지어 잘 나옵니다. 근데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려요. 이 문제에서. 평가원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야 당연히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콤마가 접속사가 안 된다.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이 안 되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동사가 아니라 준동사로 써줘야 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결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입니다. 자, 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보통 접속사가 생략이 되죠. 지우고 ing니까. 근데 분사구문의 좀 의미 전달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제가 써드릴 테니까 옆에 간략하게 써보세요. 거기 한글에 보면은 분사구문의 명확한 의미 표현을 위해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럼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 여기다가 밑줄 쳐봐요.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 접속사를 남겨두는 경우에 밑줄을 쭉 치셨죠. 그러면은 이제 위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 예시를 세 가지를 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양보입니다. 보통 이 세 가지는 접속사를 잘 생략을 안 해요. 시간, 조건, 양보. 시간은 뭐 엄청 많죠.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 뭐 before, after, until, since, as 뭐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는 if나 unless 얘네를 말하는 거고요. 양보는 do 시리즈 말하는 거예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애들. 됐어요? 이런 애들은 보통 뭐다? 생략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분사구문의 위치 해갖고 나와 있는데 분사구문은 부사구죠. 부사구예요. 아까 우리 기본 개념 했었잖아요. 지웠네. 분사구문이라는 게 뭐였어?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분사구문이 이끄는 덩어리는 부사구입니다. 부사구. 그러면 부사구는 당연히 위치가 어떻게 돼? 아까도 말했지만 문장의 맨 앞에 오거나 문장의 맨 뒤에 오거나 중간에 오거나. 됐죠?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앞에만 잠깐 보세요. 자, 분사구문 문장이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콤마로 구분을 해주죠. 자, 분사구문이 문장 맨 뒤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주죠. 콤마로 구분을 해주고요. 분사구문이 만약에 중간에 나와 있어. 그러면은 앞뒤로 콤마로 구분을 해준다. 됐어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인지 아닌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 콤마로 구분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간혹가다 이런 걸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선생님, 분사구문에서 콤마가 꼭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있는데 여러분, 콤마는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콤마 없어도 됩니다. 콤마 없어도 돼요. 얘는 있어야 돼. 얘는 중간에 껴 있습니다. 얘는 콤마로 구분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얘는 사실 콤마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콤마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구분을 위해서. 알겠죠? 이 분사구문의 위치가 내가 아까 1번과 동급으로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분사구문의 위치는 어차피 부사구니까 앞에 쓰든 중간에 쓰든 뒤에 쓰든 상관이 없는데 왜 얘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이 녀석의 빈출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포인트는 얘는 능수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는요. 제가 고등부 내신대를 해본 결과 분사구문의 위치라고 제목에 쓰여 있잖아. 오른쪽에다가 화살표를 빼놓고 이렇게 쓰세요. 분사구문의 위치는요 보통 분사 쓸래 아니면은 vs 동사 쓸래 이 문제로 잘 나옵니다. 보통은 이 문제로 잘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 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문장 중간에 나온 경우 그리고 뒤에 나온 경우
근데 다 아닌데? 앞에 나온 경우도 다 나오네. 미안합니다. 그냥 전부 다라고 할게요. 전부 다 나오네요. 죄송해요. 전부 다요. 전부 다. 맨 앞에 있든 중간에 있든 맨 뒤에 있든 항상 분사 구문은 여기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와 관련된 문제도 잘 나옵니다. 아까 제가 기출 포인트 2개 잡았었죠. 동사 자리냐 아니냐, 능수동 부분. 그렇죠? 이게 잘 나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요. 문장 맨 앞에 ing인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문장이 나와 있어. 미줄이 딱 하고 쳐져 있어. 그럼 이제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 얘가 분사 구문일까 아니면 동명사 주어일까 아니면 동사 원형으로서 명령문일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예요. 됐어요? 그럼 결국에 뭐다 해도 구문 분석하면 풀립니다. 얘가 만약에 분사 구문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콤마 찍히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만약에 동명사야. 그럼 뒤에 뭐가 나와? 단수형 동사가 나오겠죠. 됐어요? 얘가 만약에 명령문이야. 명령문이면 뒤에 동사는 안 나오겠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콤마로서 이제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경우는 이제 좀 헷갈림을 주기 위해서 AND 같은 걸 써서 병렬 구조로서 좀 헷갈리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가장 고난도의 문제예요. 이거는 가볍게만 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왔어. 좀 나오다가 여기에 콤마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ing가 딱 쓰이고 문장이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거야. 여기 이제 밑줄 쳐서 나오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단순하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앞에 콤마 있네? 분사 구문이네?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그게 아니라 얘가 주어고 여기가 수식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얘도 어떤 문제다? 구문 분석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분사 대 동사는 구문 분석 문제다. 구문 분석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사 구문이랑 분사 전체 파트를 한번 이제 쭉 알아봤는데 결국에 시험에서의 이제 포인트 두 가지로 이제 기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다? 방금 전에 설명한 분사 대 동사를 구분하자. 뭘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 구문 분석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자. 능동, 수동은 어떻게 해라? 아까 전에 제가 말했다시피 해석을 이용하는 방법과 어법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어법을 먼저 활용을 해보고 검토 삼아서 해석을 활용해보면 되겠다.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면요 분사 파트 끝이에요. 이 두 가지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분사 일단 진도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시간이 약 15분가량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숙제했었던 부분을 개별 피드백하기엔 시간상 조금 부족할 것 같고요. 전체 피드백으로 오늘은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는 다 했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49쪽부터 볼까요, 그러면? 49쪽부터 한 페이지씩 할게요. 한 페이지씩.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질문할 사항이 있다면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맞췄냐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내가 쓴 어떤 이제 뭐 정답은 알겠는데 얘가 아닌 뭐 이유를 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쓴 근거가 헷갈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49쪽 없으면 빨리 넘어갑니다. 자, 다음 넘어가고 51쪽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53쪽 여기도 없어요? 넘어가고요. 54쪽 없어? 55쪽 모의고사예요. 3의 4번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투부정사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거에 이제 동사처럼 생긴 애 밑줄 쳐져 있으면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 먼저 따져보라 했습니다. 문장 맨 처음이 그 윗줄에 나와 있는 it이죠. it. 여기부터 시작이야. It has the potential이야. It has the potential. 그것은 potential을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순차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 has라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동사 자리는 아니겠네? 맞죠? 4번은요.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준동사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서 투부정사가 쓰일 수 있는 역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와 있는 포텐셜을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로 쓰인다. 됐어? 그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대입해서 맞는다 하면은 투부정사 문제될 게 없는 거고 둘 다 대입을 했더니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땡이겠죠. 다른 게 정답이 되겠죠. ing나 뭐 pp나 이런 게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좀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것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뒷내용을 보면 to save hundreds of leaves and millions of trees. 수백 명의 leaves, 삶과 목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millions of trees니까 수백만 그루의 나무를 보존할 잠재력. 됐어? 이게 가장 적합하네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to save는 앞에 나와 있는 잠재력, 즉 the potential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는 게 맞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4번은 문제 될 게 없다. 이러고 끝납니다. 그죠? 또 딴 거 없으니까 55쪽 없으면 넘어갑니다. 56쪽은요? 56쪽 없으세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파트도 볼게요. 59쪽 패스하고 61 패스. 그 다음에 62 63 63도 없어요? 조이고설이요?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았나 보네요. 자, 그럼 64 마지막 없습니까? 그래? 너무 쉬웠나 여러분한테? 일단 알겠습니다. 뭐 생각보다 질문이 좀 많이 없는데 일단 알겠어요. 지난번에 그럼 일단 숙제를 제가 미리 말해줄게요. 지난번에 64초까지였죠. 시간이 아직 좀 남았는데 숙제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 월요일이죠? 생각해보니까 이 숙제는 우리 내신 대비 끝나고 나서야 검사를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숙제는 분사 파트 오늘 나간 거 있죠? 66에서 72까지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문제 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조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나눠서 60부랑 70 60부랑 70은 구문 분석 그 다음에 81쪽은 어법상의 근거 작성 모든 번호예요. 모든 번호 모든 보기문 작성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는 이제 내신들이 이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 뭐 내신 대비랑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 나온 김에 한 10분 정도 좀 시간을 써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 게 지금 이제 8월 말이고 이제 곧 있으면 9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아마 우리 반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야. 그 이제 고등학교 관련된 건데 요거를 좀 미리 좀 염두를 해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몇 분은 이제 그 고등학교 관련해서 저랑 이제 짧게 뭐 상담을 하신 분도 있었죠. 그래서 올해는 그 이제 1대1 면담을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지난 3년 넘게 이제 그 쭉 봐왔는데 올해가 가장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특히 중3한테 있어서. 왜냐면 변수가 지금 너무나도 많거든요. 학교 학살정이나 이런 게 너무나 변수가 많고 뭐 델타 변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또 이제 계속 딜레이되고 바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변수가 많아서 뭔가 날짜를 딱 정해갖고 그런 걸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가 아니지 이제 곧 있으면 아마 이제 논의를 할 건데 예비 고일 설명회를 하긴 할 거예요. 예비 고일 설명회. 아마 예비 고일 설명회 시기는 제 생각인데 중간고사 이후이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예비 고일 설명회 때 이제 뭘 하냐면요. 고등학교 선택 가이드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서의 이제 내신이 사실 뭐 여러분이 이제 형제 자매 중에서 이제 뭐 위로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뭐 사람이 있다면은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사실 알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별 뭐 이제 특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를 해주게 될 거예요. 원장님께서 아마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각자 이제 생기부를 챙겨오고 제가 선착순 30명 정도만 딱 잡아갖고 30명에 한해서 1대1 면담을 이제 해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추천,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기대되는 등급, 그러니까 기대가, 등급 기대가 이거를 이제 제가 보통 얘기를 해줬었어요. 근데 작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라서 제가 조금은 좀 물론 이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조금 그게 좀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서 아직은 일단은 그 1대1 면담은 일단은 계획은 없어요. 일단. 근데 예비고일 설명회는 아마 11월 초 이쯤에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또는 이제 제가 뭐 면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가 뭐 해줄 생각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회 말고 1대1 면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적어도 제일 중요한 미션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보다도 어떤 거냐면 일단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까 정도를 이제 어차피 니네가 지망 아마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썼죠 학교에서. 아직 안 썼나? 아직 안 썼어요? 그래? 그게 이제 쓸 텐데 곧 있으면 지금 쓸 시즌인데 지금 어쨌든간 그걸 쓰는데 일단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쓴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아니고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11월인가 그때쯤에. 그래서 뭐 지금 쓰는 거는 이제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찌됐든간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지망을 뭐 1개에서 3개 정도는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대로. 예를 들어서 뭐 1순위 뭐 주역고, 2순위 뭐 정발고, 3순위 대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 우선순위를 이제 설정했는지에 대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하다못해 친한 친구가 거기로 많이 가서요. 뭐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예전부터 느낀 게 뭐냐면요. 오히려 친한 친구가 없는 학교로 가려는 게 더 많더라고요. 애들 보면은 오히려 그렇더라고요. 뭔가 친한 친구랑 같은 학교를 가면 아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놀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어차피 놀러고 놉니다. 네, 그건 상관없고요. 어찌됐든가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의견을 줬는데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들은 게 이제 그때 여러분께 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집이 가깝다. 이게 이제 제일 선택한 상황에서 이유가 많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학업 분위기에 대한 거를 좀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여기를 가면은 내신을 잘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의견이 사실 가장 많았었어요. 좀 번외도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많대요. 어떤 남학생 그리고 여기 학교 급식이 맛있대요. 뭐 이런 의견도 이제 간혹가다 나왔었는데 대부분은 이 세 가지 의견에서 이제 추려졌고 저는 이 세 가지 의견으로 보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좀 학교 선택에 있어서 좀 가이드를 제가 한 명씩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틀로서 지금 시간이 남은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일단 쌤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뭐 이게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일단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쌤 왜 그러냐 이유를 좀 간략하게 최대한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추려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람마다의 성향은 좀 다르지만요. 저는 정시를 기준, 그러니까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영어 성적은요. 저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저는 비교적 빨리 올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근데 내신은 그렇지 않아요. 내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지금 현재 고3에 정훈이라는 이제 한 남학생이 있어요. 제가 고1 때 가르쳤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등급은 4등급이었어요. 4등급. 그 이상 안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막 보충이니 뭐니 뭐 자료니 내가 진짜 막 새벽 3, 4시, 4, 5시까지 막 해갖고 막 열심히 만들어서 주고 걔도 열심히 공부했거든. 근데 안 올라가. 이유를 막 다 분석을 해봤어. 그래서 그 분석한 걸 토대로 해갖고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여러 가지 시도해봤는데요. 안 올라가는 거야, 이 친구가. 지금 현재 고3반 정시반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7등급 나왔던 친구거든요. 지금 현재 2등급 나옵니다. 2등급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5개월 걸렸어요. 5개월. 이거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원래 똑똑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아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럼 어떻게 5개월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간에 얘가 열심히 공부했던 짬밥도 있겠지. 1, 2학년 때 팽팽 놀고 이렇게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1, 2학년 때 얘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이제 등급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이게 다 기반이 된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간
이 대표적인 사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사실 이제 정시 같은 경우 즉 모의고사는 어느 정도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패턴에 맞게끔 우리가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올릴 수 있는데 내신은 패턴이 없잖아요. 내신은 뭐야? 그냥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내는 사람 마음. 학교 마음입니다. 예전이라고 해봐서 한 2년 전인데 2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별 패턴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고등학교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 서술형을 6문제를 내고요. 하나당 6점이에요. 그래서 36점인데요. 이 중에서 3문제가 영작이었습니다. 3문제가 영작. 이게 무조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안 나와요. 이렇게 냈다가 또 이번에 또 요약으로 냈다가 또 어법으로 냈다가 지들 멋대로야. 지들 멋대로.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학교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요즘에는 학교별 특성이라기보다는요. 학년별 특성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1은 좀 이렇게 보통 시험을 내. 고2는 이렇게 시험을 내. 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변화되고 있어요. 이게 코로나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재작년까지 이랬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결국 내신에서는 그러면 이제 내가 평상시 실력이 이제 서술형을 포함한 나의 평상시 실력이 얼마나 좋냐 결국 이걸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중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내신 대비 때 그냥 한 4, 5주 그냥 평상시에 공부 됐고 그냥 솔직히 한 달만 빡세게 공부해도 90점 받을 수 있잖아요. 오마중 제외. 오마중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솔직히 한 달만 열심히 공부하면 90점 받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고등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등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달 빡세게 공부하면요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는 전 70점이라고 생각해요. 고2는 30점, 고3은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신 대비 때 공부하는 게 점점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신 대비 때만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평상시 실력이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시험을 자꾸 출제하더라고요. 최근 주역부도 그렇게 시험을 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일단은 내신 성적이 이제 보통 1학기 성적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학년 1학기 성적이.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내가 3등급을 받았어.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1등급 팍 올라간다? 아니면 내가 갑자기 막 6등급 팍 떨어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 성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보통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닌 경우도. 한 6, 7등급 받다가 내신 기준으로 2등급까지 올라간 친구도 봤어요. 그런 친구도 봤는데 그건 정말 드문 케이스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은 첫 학기 시험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심한 게 목동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통 목동 지역은 1학기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만약에 별로 못 봤다? 바로 정시 전환해버립니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좀 이제 여담이었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을 일단 잘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한테는 카드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너네가 나중에 하다가 내신이 만약에 좀 안 나오면 그때 가서 정시로 전환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고1 때부터 만약에 내가 내신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나는 고1부터 정시 준비를 하겠다. 일단 이런 친구도 잘 없을 뿐더러 고1이면 야 수능까지 2년이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과연 그 2년이 넘게 남은 시간 동안 정시 한 길만 바라보고 과연 엄청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험이 10월에 있는데 지금 그 시험도 여러분한테 당장 와닿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아직 한 달도 더 넘게 남았네 이러는데 근데 과연 2년 뒤 시험을 목표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멘탈이 결국엔 중요하거든요. 학습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여러분은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닥친 일에 대해서 급하게 하려고 해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내신 대비를 최대한 잘 받아서 학종이 됐든 교과전이 됐든 일단 수시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마련해 놓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사실 이유가 더 있는데요. 자세히 말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쌤 생각에는 비교적 거리가 가까우면서 플러스 내가 좀 그래도 내신을 좀 잘 받을 가능성이 높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럼 그에 관련된 뭐 자료나 아니면은 뭐 정보 같은 거는 이제 뭐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